저는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이른 봄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도시는 이미 하루의 일을 마무리한 사람들과 아직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불빛이 뒤섞인 채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달째 정리하지 못한 사건 파일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커피 잔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한번 울리고 멈췄다가 거의 같은 간격으로 다시 울렸습니다. 이 패턴은 상대가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를 거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교육 계열사에서 온라인 강의 기획을 총괄하는 박규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한번 제게 내근 직원 내부 사건을 맡겼던 적이 있었고 그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뒤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시각에 그가 전화를 건 이유가 좋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상대의 숨소리에서 이미 평소와 다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요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밤 새로 오픈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를 먼저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람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적인 절차보다 저희 판단을 먼저 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오간 뒤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코트를 집어들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피로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인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며 오늘 밤이 길어지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의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상가 건물들의 간판이 빗물에 번져 색이 퍼져 있었고 도로 위의 차선은 밝은 노란 선이 아니라 길게 흐려진 빛의 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간단히 오늘의 키워드를 적어 두었습니다. 새 스튜디오, 유명 강사, 심야, 제한된 출입. 이 네 단어는 이미 저에게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는 도심 외곽의 재개발 구역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직 다 공사 중인 건물과 너무 새로워서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는 건물이 뒤섞인 어중간한 거리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비는 제 코트의 어깨를 빠르게 적셨고 저는 짧은 구간을 뛰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외벽이 어두운 회색 패널로 덮여 있었고 1층 로비는 과하게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디지털 사이니지에는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여러 강의의 홍보 영상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사들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 앞에는 박규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깔끔하던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 매듭이 조금 느슨했고 셔츠 소매는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건물의 주인도 범인도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짧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의 수, 발견된 시각, 그리고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유명한 강사 양서준이었고 이 스튜디오는 그의 신규 프리미엄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첫 촬영이 시작된 날이며 심야까지 이어지는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추려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숨기고 있는 것보다 그가 말해주는 사실들만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우리를 지하 촬영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하층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양쪽으로 촬영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방음 처리를 위한 패널과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기는 약간 건조하면서도 장비에서 나오는 열과 먼지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 가까운 곳에 있는 3번 스튜디오 앞에 섰습니다. 문 앞바닥에는 미세하게 젖은 신발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바쁜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 선 순간에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부르기 전에 저를 찾았다는 것은 현장을 최대한 손대지 않고 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직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애매한 상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스튜디오 내부는 강의 촬영을 위해 세팅된 모습 그대로 고정된 듯한 정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천장과 측면에 설치된 조명들은 켜져 있었고 벽 하나를 가득 채운 대형 LED 패널에는 오늘 강의의 메인 슬라이드가 멈춰 있었습니다. 흰 배경 위에 진한 회색 글씨로 적힌 강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의 제목은 권력과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강의 책상은 화면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 태블릿, 강의 원고, 레이저 포인터, 그리고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올려진 채 강의 책상을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옆 모니터에는 마지막 촬영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책상 뒤 바닥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양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반쯤 뒤로 넘어간 자세로 누워 있었고 머리 뒤편에서 시작된 혈흔이 서서히 원을 그리며 번져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어느 정도 굳어 있었고 색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셔츠는 뒤엉킨 주름과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죽음이 가져온 특유의 낯선 평온과 굳어버린 표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머리 뒤쪽을 살펴보니 날카롭다기보다는 모서리가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부딪힌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높이와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그는 강의 책상 모서리나 카메라 옆 장비 케이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그대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단순한 사고 가설을 유보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시선을 끈 것은 그의 왼손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지름 8mm 정도로 보이는 투명한 유리 구슬이었습니다. 그것은 책상 뒤쪽 바닥의 혈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미세한 흠집과 긁힌 자국이 몇 개 보였습니다. 누군가 밟았거나 굴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그의 셔츠 깃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길이가 짧고 색이 짙은 갈색이었으며 끝이 가지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자른 머리카락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의 헤어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길이와 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콘덴서 마이크의 위치였습니다. 녹음을 위해 책상 위에 거치되어 있어야 할 마이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케이블은 그의 팔과 몸 주변을 어설프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형태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일부러 부딪힌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케이블의 꼬임, 바닥과의 접촉 흔적, 그리고 그의 손가락의 위치가 모두 어색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의 촬영 시간 기록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촬영이 끝난 시각은 22시 03분 21초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23시 15분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촬영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튜디오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강의실 본 공간과 그 뒤편에 유리벽으로 분리된 컨트롤룸이 있었습니다. 유리벽은 두꺼운 방음 유리였고 컨트롤룸의 조명은 현재 꺼져 있었으며 안쪽에는 모니터와 믹서, 녹음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벽은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안쪽 컨트롤룸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박규민에게 이 스튜디오 층의 출입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이 지하층 출입이 모두 출입 카드로 기록되는 방식이며 21시 이후에 이곳에 출입한 사람은 딱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4명은 피해자 양서준, 촬영 코디네이터 장혜솔, 영상 PD 송도영, 출판사 편집자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박규민 자신이 5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온 시각은 22시 40분 이후였습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출입 기록과 CCTV는 현재까지 2층에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었다는 가능성을 거의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4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하나씩 새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하면 5명, 살아있는 4명, 그중 3명은 직접적인 용의자, 1명은 경계해야 할 증인. 그 다음 단계는 각자의 시간을 쪼개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실은 제법 넓었지만 공기에는 묘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뚜껑이 뜯기지 않은 생수병이 몇 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오늘 회의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박규민을 앉혀두고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의 흐름을 따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테스트 촬영, 오후에는 본 촬영, 저녁에는 프리미엄 강의의 심화 파트, 그리고 밤에는 추가 수정을 위한 리테이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서준은 이 프로젝트의 얼굴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발언으로 유명했고 동시에 적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사전에 반발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동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함께 만드는 동료들, 이해관계자가 얽힌 출판사, 플랫폼, 광고주, 그리고 강의 내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외부 인물들까지. 그러나 오늘 이 공간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박규민은 4사람이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었습니다. 장혜솔은 촬영 진행과 스케줄 조율을 맡아 이 방과 다른 촬영실을 오갔고 송도영은 장비 점검과 컨트롤룸에서의 모니터링을 담당했으며 윤재혁은 출판사 입장에서 교재와 강의 흐름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촬영은 20도시를 넘겨 진행되었고 약간의 리테이크를 포함해 20도시 3분경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시점에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네 사람의 진술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각자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숨기거나 흘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촬영 코디네이터 장혜솔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어 보였고 평소에는 밝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엉뚱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입술을 씹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늘 하루 본인의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정리했으며 저녁 무렵부터 양서준의 강의를 위해 3번 스튜디오를 세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1시 이후에도 3번 스튜디오와 복도를 오가며 촬영 준비와 진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촬영이 끝난 뒤 강의 책상 위를 정리하기 위해 잠깐 방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양서준은 강의 원고를 정리하며 내일 촬영할 부분에 대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혜솔은 그가 평소에도 혼잣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혜솔은 자신이 방을 떠난 시각을 20도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할 일부 장비를 들고 1층 물류실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간 그의 출입은 20도시 17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과 기록 사이에는 몇 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인간의 기억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진술 중 다른 부분에서 작은 어긋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3번 스튜디오를 떠나기 직전에 텀블러의 위치를 책상 오른쪽 모서리 쪽으로 옮겨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사가 나갈 때 옷이나 서류 가방으로 텀블러를 쳐서 떨어뜨릴 수 있어서 항상 모서리에서 멀리 두려는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텀블러는 책상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누군가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점은 기억해 둘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영상 PD 송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과 느리고 낮은 말투를 가졌으며 감정을 최대한 숨기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컨트롤룸에서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다른 촬영을, 저녁과 밤에는 양서준 강의의 영상과 음성을 모니터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촬영이 끝난 뒤 녹화 파일을 백업하기 위해 잠시 컨트롤룸에서 장비를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시간은 20도시 5분부터 15분 사이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3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롤룸 유리 너머로 책상 뒤쪽의 모습이 가려져 있었고 강사가 방을 떠났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컨트롤룸과 스튜디오 사이의 유리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리는 어느 정도 방음되며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서로의 움직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조명이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의 차이는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는 기술자답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리는 외부 조명이 밝고 내부가 어두울 때는 거울처럼 반사되어 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내부 조명이 켜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내부의 실루엣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송도영은 이 모든 설명을 할 때에도 특별히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아주 짧은 순간 멈칫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컨트롤룸 안에서 바닥까지 몇 정도의 각도로 시야가 확보되는지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동자를 옆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정면을 보며 바닥까지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출판사 편집자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보였고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 특유의 지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강의 교재와 내용이 계획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했고 중간중간에 강의 흐름이 지나치게 과격해지지 않는지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윤재혁은 마지막 촬영 직전까지 3번 스튜디오 안과 밖을 오가며 강의 원고를 체크했고 마지막 촬영이 시작된 뒤에는 복도 쪽에서 통화를 하며 일부 메일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촬영이 끝난 후 강의실로 들어가 양서준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강의 흐름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20도시 10분 전후에 3번 스튜디오를 떠나 로비층 카페로 올라가 커피를 샀다고 했습니다. 출입 기록과 CCTV를 확인해보니 그의 이동 시간은 20도시 12분이었고 로비 카페에서 체크아웃한 시각은 20도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지하층으로 내려온 시각은 20도시 35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미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큰 줄기에서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부 시간, 위치,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긋남들이 단순한 기억 오차인지 의도적인 편집인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번 머릿속에서 장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양서준이 오늘 평소와 달리 유난히 날카로운 기분을 내비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의 내용과 관련해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계속 다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편집자와도 스튜디오 측과도 작은 논쟁을 여러 번 벌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단지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려던 주제 그리고 그 강의가 세상에 공개될 경우 누가 가장 불편해했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조명은 점점 피곤한 눈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네 사람의 동선을 한 장의 도면 위에 그리듯 머릿속에 배열했습니다. 22시를 기준으로 스튜디오 안 복도, 컨트롤룸, 로비층 각각의 시간과 위치를 연결했을 때 반드시 어딘가에 비어있는 공간 하나가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언제나 범인이 움직인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까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공간의 구조상 피해자가 쓰러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바닥은 방음 처리와 진동 흡수를 위해 특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책상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는 단단한 물체끼리 충돌하는 소리로 조용한 밤의 컨트롤룸과 복도까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서 나는 소리와 누군가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소리는 시간의 길이와 뒤이어 이어지는 동작에서 차이가 납니다. 즉각적인 비명, 반사적인 손의 움직임, 주변 물건과의 충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정적까지 모두가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저는 그 패턴이 오늘 어떻게 들렸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 이상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유리벽, 출입기록, 유리구슬, 그리고 사람들의 어긋난 기억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3번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조명은 여전히 강의 화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 컨트롤룸은 어둡게 잠겨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장비의 작은 불빛들만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책상 뒤의 바닥을 다시 살폈습니다. 유리 구슬의 위치, 혈흔의 범위, 머리 상처의 방향,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의 꼬임. 저는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며 각도를 바꿔보았습니다. 한 번은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서서 한 번은 누군가의 손에 밀리는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단지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면 바닥에 있을 유리 구슬을 밟는 위치와 방향이 지금처럼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혈흔과 구슬, 그리고 머리 상처의 방향은 그가 뒷걸음질 치듯 움직이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피하려고 했거나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려다 밀려나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게 만드는 무언가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유리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벽 너머 컨트롤룸은 마치 거울처럼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유리벽은 강의의 투명성을 상징하는 장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진실을 가리는 장벽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양서준이 강의를 준비하며 반복해서 사용하던 표현 중 하나는 유리벽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권력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종종 모두가 투명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투명한 유리 뒤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유리벽 뒤에 서 있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장면을 어디까지 보고 있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다시 사람들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에게 사건의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보고 느꼈다고 믿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종종 작은 디테일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특정 소리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 특정 장면의 빛을 먼저 묘사하는 사람, 특정 단어의 뉘앙스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람. 그 미세한 차이들이 진짜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며 오늘 밤 이들 중 한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유리벽에 갇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벽은 도망칠 수 있는 방어막이 아니라 거짓말이 밖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투명한 감옥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유리벽의 두께를 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금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좀 전까지 그 의자들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체온이 금세 사라진 듯 차가운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생수병을 바라보며 각 사람의 진술이 머릿속에서 어떤 형태로 대립하고 있는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흐릿한 시간, 어긋난 위치, 그리고 서로에게서 미세하게 다른 감정의 방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진짜 형태를 감추기 위한 얇고 투명한 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은 손으로 쉽게 찢어질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말들의 순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하며 진실을 가리는 매우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네 사람을 다시 한 명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제가 직접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들려주며 반응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장해솔이었습니다. 그는 앞서보다 더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발끝을 안쪽으로 말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이 그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충돌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방 안에서 제가 본 장면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리 구슬의 위치, 머리 상처의 방향, 텀블러의 자리, 바닥에 놓인 강의 원고의 구겨짐,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의 꼬임. 저는 사건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제가 본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그는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고개를 숙이며 손가락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숨기려 할 때는 보통 자신의 말보다 타인의 말에 더 강하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되새기는 대신 타인의 설명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틈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말할수록 불리해질 것을 직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자리를 일어서며 거의 들릴 듯 말듯한 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이 위험한 지점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송도영이었습니다. 그는 앞서와 동일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정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얼굴과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호흡은 종종 더 큰 동요를 감추기 위한 방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에게 컨트롤룸에서 보이는 시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 잠깐의 망설임 속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시야는 밝기와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특히 강의 책상 뒤쪽 바닥은 각도상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닥의 상황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몰랐다고 주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보이는 실루엣은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는 충분히 사람의 움직임을 읽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게다가 강의 책상 뒤쪽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러운 몸의 움직임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드러나는 순간 그의 진술과 실제 시야 사이의 간극이 범행 가능성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야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의실 문을 닫는 순간 그의 어깨에 아주 미세한 긴장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혁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고 의자에 앉을 때도 어딘가 지친 사람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피로의 근원이 단순한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앞선 진술과 마찬가지로 차분한 말투로 자신의 동선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촬영 직전에도 교재를 체크했고 마지막 촬영 이후에도 강의 흐름에 대해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선 뒤 로비 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말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평소 습관처럼 테이블 위에 손을 얹어 두었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어딘가 숨어있는 감정이 미묘하게 드러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머릿속에서 네 사람의 동선을 다시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틈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진술로만 간신히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봤다고 주장하고 싶은 형태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범인의 심리적 결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순서를 이제는 거의 확신하는 구조로 그의 앞에서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촬영 이후 강의 책상 앞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몸의 움직임, 누군가 책상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려다 미끄러진 발 아래 있었던 유리 구슬, 그리고 뒤이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머리. 이 순서는 단순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일어난 짧은 동작 하나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순간 밀쳐졌을 가능성. 그때 유리 구슬은 원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발로 굴린 뒤 그 자리에 이동해 있었을 가능성. 이 설명을 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멈춰 있었고 그의 호흡은 제가 처음 본 순간보다 훨씬 얕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 속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약한 저항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사건을 일으키고도 스스로에게조차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회의실에서 나가려 하던 찰나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리를 일어서며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무심코 손으로 건드렸고 그 생수병은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며 굴렀습니다. 생수병의 바닥이 바닥과 맞닿는 소리는 유리구슬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소리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표정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숨기고 있던 감정이 아주 잠시, 단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비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공백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것이 바로 진실을 억지로 떠받쳐 오던 감정의 마지막 균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범죄의 고의, 우발, 혹은 둘의 경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 특유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내용을 둘러싼 긴 대립 속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은 짧은 감정적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고 그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움직이는 손짓에 반응해 잠시 손목을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이 흐트러졌습니다.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듯 움직였고 그 발 아래에는 평소 강사가 강의 때 손으로 굴리며 생각을 정리하던 작은 유리 구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구슬에 미끄러져 몸을 잃었고 뒤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한 사람의 생을 끝냈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우발적인 요소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감정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무너진 자세로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고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호흡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머릿속에서 감추어 두고 있던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로비 쪽으로 돌아가는 동안 회의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흐릿한 숨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숨소리는 범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진실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소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밖으로 걸어나가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촬영을 위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빈 스튜디오들의 문틈을 통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3번 스튜디오 앞에 다시 멈춰 섰습니다. 안쪽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책상과 카메라, 조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컨트롤룸은 침묵을 유지한 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벽은 피해자의 강의 주제였던 투명성과 권력이라는 주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 유리벽 자체가 진실을 가리는 장치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기억하며 그 유리벽 뒤에 스스로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유리벽은 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지하층 창문을 따라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조명을 반사하며 흐려진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 밤 제가 본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거대한 계획도 치밀한 범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갈등, 작은 감정, 미묘한 불만이 쌓여 만들어진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큰 아기보다 작은 감정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오늘의 죽음은 크게 밀쳐 넘어뜨린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순간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고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으며 오늘 제가 확인한 사실들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과 스튜디오를 하나씩 확인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입구 쪽에 서 있던 박규민은 더없이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파악한 사실을 조용히 설명했고 그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스튜디오 내부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조명은 꺼지고 장비는 잠시 멈춰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며 만들어낸 온기가 사라져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출입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도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그 공간은 마치 유리벽처럼 차갑고 투명하여 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진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거리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 내린 밤거리는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차도의 물기는 네온 사인을 길게 늘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우산을 꺼냈지만 잠시 그대로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떨어지는 차가운 빗물이 오늘의 긴장을 조금씩 씻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살인이 아니라 감각적으로는 실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과 진실은 실수와 사고의 경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떠올리며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작은 유리벽 뒤에 숨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 유리벽은 투명하여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그대로 들여다보인다는 점을.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밤 공기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해결되었고 진실은 유리벽 뒤에서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건이 저를 기다리는 조용한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